언제까지나 미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 사건이 갑자기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한꺼번에 해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검거한 범인의 과거 여죄가 드러날 때인데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는 몇 년 간격을 두고 여성들의 목숨을 잇따라 뺏은 범인의 사연을 다룹니다. 사건은 충남 연기군에 있는 국도변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지난 2004년 10월에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망한 여성의 몸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발견되긴 했지만 이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는 못했죠. 다시 5년이 흘러서 2009년 9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하천 다리 밑에서 40대 여성이 또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의 직장 동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여성이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살해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이 여성의 계좌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를 했지만 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이렇게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게 됐죠. 키 168cm에서 172cm가량의 보통 체격을 가진 40대 초중반 남성으로 용의자를 좁히긴 했지만 해를 넘겨서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모두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여성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7년간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을까요? 증거는 말한다 해서 확인해 보시죠. 2004년에는 20대 여성이 그리고 2009년에는 40대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위원님, 예. 왜 이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은 네. 거라고 추정을 한 건가요? 일단은 그 범행이 발생한 지역이 그 인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사 지역이라는 그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범행 수법입니다. 특히 그 양 발목이라든지 양 손목에 결박을 하는 방법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 결박을 하는 방법을 보면요. 매듭에 따라서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도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묶은 사람의 직업적 특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이용해서 재갈로 사용을 했다는 방법도 어떤 특화된 범인의 그 어떤 특수한 방법이고요. 예. 거기에다가 성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 뭐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이 두 사건이 거의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을 개연성이 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지금은 이런 거를 전체 경찰이 공유합니다. 그런데 2004년, 2009년까지는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없었어요. 그렇군요. 자, 뭐 정말 같은 범인이 한 짓이라면은 연쇄살인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4년 그리고 2009년 5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일반적인 연쇄살인범하고는 좀 다른 모습 아닌가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강호순 연쇄살인이 되면서 여러 인접서에 인접력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어떤 추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왜 5년이나 걸렸을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다른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추적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다른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카운트가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사이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결과가 미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패턴은 연결될 수 있다. 예. 그 안에 실제로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사건을 좀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2009년 40대 여성 살인사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의 최초 용의자는 누구였나요? 남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은 왜 원한이라든지 치정의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용의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경찰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뭔가 혐의점이 없나 수사를 했는데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냈던 게 이 사망한 여인의 현금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용의자의 CCTV 화면을 확보를 해서 금품을 노린 납치 사련이다 보고 수사력을 집중을 했지만은 또 이제 별다른 성과를 못 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의 주변 인물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등 예. 수사 방향을 급선회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기준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아니 40대 여성의 현금 카드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뽑을 때 용의자의 모습이 CCTV에 딱 찍혔다면은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해 보이거든요. 왜 못 잡은 건가요? 범죄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서 금융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수사기관이 이 계좌를 부정 계좌로 이제 등록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출 시도가 나오면 즉시 이제 통보를 받고 그 위치로 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수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차례 이미 이 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던 이 용의자가 청주에 있는 또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현금을 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비난을 많이 아니 받았었어요. 부정계좌로 등록만 해놨으면 나중에 예. 한 번 더 뽑으려고 했을 때 확실히 신고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찰이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CCTV에서 인출하는 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 지급정지는 지극히 당연하고요. 어떤 경우는 지급정지도 안 시켜요. 그거는 스킬입니다, 스킬. 근데 오히려 다른 건 몰라도 지급정지는 안 시켜도 사실은 부정계좌 등록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부정계좌로 등록을 해놓으면 어디선가 인출을 할 때 바로 실시간으로 경찰한테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오히려 부정계좌는 반드시 하고 지급정지는 범인이 돈을 일부러 찾도록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했어요. 지급정지는 해놓고 부정계좌 등록은 안 했던 겁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그 공개 수배 전단지에 나타난 그 CCTV 속 용의자의 모습을 보셨는데 그 공개 수배 전단 역시나 좀 뭐 나중에 시민에 공개가 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전단 속 용의자의 모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 공개한, 그러니까 2009년 10월 13일 날 공개했던 용의자의 모습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모자챙이 저렇게 얼굴을 다 덮어서. 근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2010년 2월 22일 날 공개한 전단 속의 모습은 역시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로 챙은 눌렀지만은 저 정도 되면 오른쪽 사진 보세요.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 코하고 얼굴 윤곽 보면은 누군지 식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사진을 확보하고도 경찰에서 늦게 공개를 한 거예요. 5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탐문 수사만 벌여서 이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빨리 공개를 해서 시민의 협조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0대 여성의 마지막 행선지를 추적하는 일일 텐데 마지막 어디서 목격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었다는 분들이 택시를 마지막으로 탔다.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를 일일이 좀 찾았으면 하는데 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여 개의 청주나 청원 지역에 20여 개의 택시 회사 관계자들만 만났고 대개에 대한 직접적인 탐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 회사의 노무부장이나 인사과장 정도 만나서 여기 모신 사람이 있는 이 정도로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엄중한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진짜 가족 입장에서 이거 이거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자, 그렇게 40대 여성의 죽음, 더불어 앞선 20대 여성의 죽음도 미공 속으로 빠져들 즈음에 두 번째 살인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두 번째 살인 사건이 2009년 9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3개월 뒤에 이 여성 40대 여성이 살해된 똑같은 지역인 충북 청주에서 네. 이번에는 30대 여성이 택시에 탔다가 기사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역시 몸이 결박당했고 돈을 빼앗겼거든요. 현금을 빼앗겼는데 다행히 이 여성은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강도로 돌변한 이 택시 기사에게 내가 실은 지금 임신 중인데 지금 유산을 할 것 같다, 하혈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몸에 이상을 호소하니까 택시기사가 겁이 났는지 여성을 더 추가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고 병원 근처에 내려주고 사라졌단 말이죠.
똑같이 택시기사가 이제 강도로 돌변한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은 앞선 사건, 살해 사건과 동일 범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이 여성 역시나 택시를 타다가 범행을 이제 당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 기절의 발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 연쇄살인 사건에서 중간에 연쇄살인범들이 중간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근데 사실 이 실수가 우연적이냐 계획적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계획성의 정도에 따라서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범인의 실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온 분이 너무 잘하신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연쇄살인범 중에 하나의 범죄로 카운트돼야 되는 것인 거죠. 네. 마음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하혈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뭔가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려졌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래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 세 번째 사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점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의 여성과 미수에 그쳤던 세 번째 사건을 보면은 마지막에 택시를 탔고요. 또 모험을 결박했다는 공통점이 맞습니다. 뭐 유사 지역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사건 다 택시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타깃으로 삼은 여성들이 대다수가 젊은 여성들, 제압하기 편하고 성폭행의 목적이 존재하는 젊은 여성들 이런 것 등등으로 봐서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상 테이프로 이 말 못하게 이 재갈 형태로 쓰는 거는 이거 특화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일반화된 수법은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택시 기사가 범인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갈 즈음에 변호사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강도 사건이 벌어진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2010년 3월 28일 날 대전 대덕 산업단지 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어떤 여성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쓰러져 있다, 뭐 술 취해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가슴 아래쪽으로 멍이 많이 들었고 결정적인 거는 입 주변도 청테이프로 8번 정도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예. 이건 타살이란 얘기죠. 당시 예. 산업단지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에는 잠든 사람인 줄 알고 가봤는데 예.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자, 또 결박 상태였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같은 범인의 소행이 맞다면은 3건의 살인과 1명의 특수 강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 모든 사건을 한 사람이 했다고 보시나요? 당시 충북청의 프로파일러들이 추정한 프로파일 결과에 의하면 네. 피해자 특성이 유사하다. 물론 나이가 20, 30, 40대입니다만 네. 사실 이것은 절대적인 결과가 아니라 범인이 보는 입장에서의 외모적 특성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젊은 예, 예. 분처럼 보이면은 범행 그렇죠. 40대라 하더라도 사실은 범인이 보기에는 성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피해 특성이 듣고 범행 아까 수법 말씀하셨고 사실은 상처. 그러니까 그것은 흉기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유사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범인이 하나다라고 판정했던 거죠.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사건에 대해서 좀 건너뛰어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 네 번째 피해자는 누구였나요? 질식 상태로 트럭과 골목길 사이에서 발견된 여성. 이제 예. 경찰이 사망자의 지문을 확인을 했는데요. 24살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는 뭐 미귀가 상태라서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금요일에 충북 청주 시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헤어졌거든요. 네. 어렵게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취업을 하고서는 출근한 다음에 첫 주말을 앞두고 이 여성을 환영하는 파티가 열렸던 거예요. 환영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그 길로 종적을 감춰버린 거였죠. 자, 지금까지 3건의 살인과 1건의 특수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예. 검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경찰 앞으로 뭘 할 수 있나요? 결국은 이 희생당한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CCTV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에 버려진 빌딩
빌딩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빌딩 담 쪽에 CCTV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아마 범인도 그 장수 선정을 할 때 사전 답사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본인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범인 입장에서는 실수겠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CCTV가 발견이 되니까 경찰들이 아마 눈 빠지게 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서 본 것 같은데 어느 시간 딱 보니까 오전 01시 30분경에 통통한 체격의 어떤 남자가 화면에 등장을 하는데 트렁크에서 뭔가 물건 같은 걸 내려갖고 버리고는 황급히 도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택시 트렁크에서요. 네. 그런데 화면이 이제 너무 좀 흐리다 보니까 차량 번호는 도출을 거기서는 못했어요. 이목구비 같은 게 안 나와서요. 다만 흰색 그 특정 차종이라는 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붕에 택시라는 표시등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보였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택시 기사일 확률이 다분히 높아지는 것이죠. 용의자가 택시기사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떡하죠? 근데 택시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성의 집은 청주예요. 발견된 데는 대전 대덕단지잖아요. 청주에서 대전까지 가려면 신탄진 나들목을 지나야 간단 말이에요. 요새 CCTV가 어디나 다 있죠. 완전 범죄 없어요. CCTV 분석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 지나간 택시를 모두 보니까는 67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67대를 다 경찰이 조사할 수는 없는데 이상한 택시가 하나 잡혔습니다. 이 차량 번호판에다가 빛 반사 테이프를 붙여놓은 택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테이프를 붙여놓으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확실하게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번호를. 그런데 식별이 그냥 안 되는 거지 정밀 감식하면 되거든요. 네. 67대 택시 중에 가장 의심 가는 애는 반사 테이프 붙이네란 말이에요. 경찰이 그 택시를 찝어가지고 정밀 감식을 해봤더니 번호가 나왔어요. 번호가 나왔군요. 번호가 나왔으면 어느 택시 회사 택시인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를 찾아가서 일단 검거를 해야 되겠죠. 검거를 했겠죠. 예. 순순히 자백을 하던가요? 예,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41세 안모 씨인데요. 예.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집에서 아마 경찰이 혐의 사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수갑을 받았고요. 예. 바로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하던 그 문짝에서는 그 흉기가 발견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트렁크 매트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 혈흔도 또 경찰이 이거 분석을 했겠죠. 그랬더니 희생당한 그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했고요. 예. 그때 피해자한테 뺏었던 돈 7천 원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7,000원을 뺏기 위해서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앞선 그 네 사건 모두 이 사람이 한 짓이 맞는 거예요? 네, 상당히 유사점이 많은 거고. 그런데 요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천 원을 뺏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7천 원, 만 원, 그 현금 카드에 몇십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다. 이건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동기를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 가지 형태의 그 범행에 대한 유사점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오전열 차장. 네. 지금 들어보니까 다 피해자들이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압하기 쉬운 상대를 일부러 골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통점이 여성인 것뿐만 아니라 네. 직장인이었다는 공통점도 예. 있었어요. 이 피해자 안모 씨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렇게 차에 기대고 있다가 남자 손님이 오면은 자리를 옮기고요. 여자 손님이 타면 학생이냐고 물어보고 직장이냐고 물어봅니다. 학생이라고 물어보면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려주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제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본인이 빚이 한 1,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했지만 네. 경찰은 금전을 노린 범죄라기보다는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목적도 함께 있다라고 봤죠.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여성들을 돈을 빼앗고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살해를 한 겁니다. 변호사님,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일단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재판정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검 결과 그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인이
비구 폐쇄성 질식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코라든지 입막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식해서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뭐 자기는 코는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만 막았지.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뭐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라든지 그의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엄청나고 이런 사람 사회로부터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탕탕탕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이 사형이었다는 거죠? 네, 1심이 그럼 사형이었습니다. 2심은 갔나요? 2심은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죄를 뉘우치고 뭐 판사님들이 늘 하는 단골 메뉴인데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우발적인 부분으로 좀 그 참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당시 택시 타기 무섭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 지금은 매월 지자체에 이런 경력이 있는 택시기사들을 통보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선량한 대다수의 택시기사까지 의심받게 만든 범죄였는데 글쎄요 정말 뭐 너무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제도가 조금 개선된 거죠. 이 사람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택시기사 연쇄 살인 사건,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살펴봤고요.